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대공황,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이 사진에 있는 라울 팔이라고 하는 친구의 의견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소니 팜플리아노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뭐 나름 이 크립토 업계 유명 인사고요. 모건 크릭 디지털이라고 하는 크립토 해치 펀드를 창업을 해서 대표로 있죠. 미군 하사로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6년 넘게 했었고요.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좀 독특한 이력이 있죠. 자산을 한번 또 알아보지 않을 수 없죠. 그의 자산은 한화 약 1,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대 적진 않습니다. 뭐 구독자도 보니까 뭐 51만 7천 명이나 되네요. 자, 인터뷰에 응한 이 사람이 바로 라울 팔이라고 하는 친구죠. 1968년 영국생입니다. 뭐 전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주로 뭐 헤지 펀드나 그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오래 했죠. 무려 32년을 뭐 근무를 지금 뭐 이 업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크로 투자자이고요. 또 동시에 거시 경제를 이렇게 좀 잘 교육하는 그런 리얼 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2008년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그의 자산 역시 적지 않네요. 자, 350밀리언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게 4,600억 원 정도 됩니다.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는 좀 부자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은 3월 20일 비트코인 앤 2023년 금융 위기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이 됐었고요.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한번 좀 요약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앤소니 사회자가 묻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라울이 쉽게 말하면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다. 첫 번째는 예금이고 두 번째는 대출이다. 쉽게 2%의 이자를 받고 예금을 받겠죠. 이것을 5%를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소위 예대 마진을 가져가는 거죠.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서 장기와 단기 이자 수익률 곡선이 완전히 역전된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은행은 예금 적금 단기 투자자에게 이자를 4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것을 장기 국채 10년에서 30년 굉장히 깁니다. 이 미국 국채 같은 장기 국채 투자를 해왔는데요. 지금 뭐 고객 지급 단기 이자가 굉장히 올라갔죠. 4에서 5%를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줘야 하는데 장기 국채 이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은행은 지금 영업을 하면 할수록 매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내린 결단은 뭐냐? 고객 지급 이자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다고 합니다. 5% 주던 것을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0.5%로 그냥 확 줄여버린 거죠. 자, 5% 이자를 받아야 할 은행 고객이 0.5%를 받으면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빼서 5% 이자를 주는 것으로 대피를 하겠죠. 그게 이제 CD나 국채나 MMF 머니마켓 펀드나 이런 단기 유동성이 넘치지만 돈은 이자는 더 줍니다. 이런 것으로 돈을 빼겠죠. 그래서 은행의 예금 적금 잔고가 계속 감소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은행들이 투자를 해놨던 장기 투자처 이 채권이 수익률이 계속 악화가 됐죠. 보통 상황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은행에서 예적금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시그니처 은행 파산을 함과 동시에 예금액을 전부 다 보존해 주겠다고 발표했죠. 왜냐하면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지금 단기 금리, 이 기준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금이 100%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낮은 은행 이자 대신에 4에서 5%를 이자를 많이 주는 차라리 단기 채권을 사겠죠. 사람들은. 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매우 크게 낮추고 최소 3% 이하로 떨어뜨리고 QE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라고 라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연준이 QE를 왜 재개를 해야 하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두 개를 듭니다. 지금 중소 지역은행들 상업 부동산 쪽에 엄청나게 대출해줬다고 하죠. 근데 이제 본인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우리 회사 리얼 비전에 19년도 코로나 전에는 내 회사에 총 이 지금 상업 부동산 오피스텔이죠. 우리로 치면 이 부동산 이 사무실에서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없다. 원격 근무로 해서 사람들이 사무실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임대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텅텅 비어 있는 거다. 연준이 QE를 재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비유동성 자산이죠. 최근에 라울 파리 그 세계 최대 상업 부동산 매니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근데 그 상업 부동산의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 빌딩들 전부 다 갈아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제 상업용 빌딩 중에서 좀 이렇게 잘 임대가 안 되고 하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뭐 규제도 많이 있고 제약 조건이 있죠. 뭐 배수, 뭐 가스관 이런 거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그 아까 매니저는 이 일들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고 아무도 상업부동산을 사용 안 할 것이다. 뭐 다소 좀 과격한 발언을 했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들어서 익히 좀 뭐 들어는 많이 봤던 뭐 메타버스다, 웹3다. 글쎄요. 메타버스가 정말 활성화되면 상업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라울 파리 2012년 그때는 이제 유럽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지금 뭐 금융 위기, 은행 위기의 문제의 해법을 자기는 2012년 유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 해결책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 12년 유럽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마리오 드라기 전 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이 분에게서 자기는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게 뭐였냐? 드라기 총재는 유럽 모든 은행들의 쓰레기. 이거는 이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부실 채권을 뭐든지 다 사줬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이 중소 지역 뭐 조금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서서히 파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중소은행이 상업 이런 부동산에 엄청난 대출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게 지금 그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의 예금 보장을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뱅크런이나 이런 금융 위기는 첫 번째 기준금리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두 번째 중앙은행이 지역은행의 부실 자산들을 적절히 매입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외에 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앤소니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미 연준이 제로 금리 시절부터 사실은 향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뭐 지금 뭐 이유를 막 들면서 금리를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죠.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은행들이 연준 의장 말을 믿고서 제로 금리 시절에 미 장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서 수익을 올렸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이 위기 다 연준 책임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라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냉철한 현실을 얘기하죠. 은행들은 원래 일정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본을 운영하는 게 본업이다. 근데 이 본업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연준에서 뭐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은행가의 임무는 자, 비즈니스의 사이클,
미래의 금리, 위험도를 예측하고 자본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하죠. 자, 그때 미 국채, 이제 장기 국채 10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이 1.75%였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게 4.5%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은행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지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뭐 1%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것을 그 범위를 한창 벗어났다는 거죠. 내 질문은 이 상황에서 연준의 그토록 빠른 금리 인상이 적절했냐는 것인데 내 답은 아니다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빨리 금리 인상한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자, 앤소니가 다시 묻습니다. 미래의 금융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라울이 얘기하죠. 전 세계에는 두 가지의 크게 보면 병목 현상이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에너지 전쟁이다. 에너지가 화두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음은 반도체 전쟁이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대만이 반도체계의 기름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니까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울이 반도체 칩을 컨트롤하는 자가 미래 데이터의 흐름까지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인터뷰가 1시간 20분이 넘어서요. 제가 이걸 좀 나눠서 좀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글로벌 은행의 위기, 인플레 예측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